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1조 7천억 원을 질렀습니다. 아무리 만기일하지만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를 하고 그리고 시장은 폭등을 했죠. 이거 외국인 돌아온 걸까요? 그리고 나스닥도 2%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시장이 바닥을 찍은 것일까요? 2021년이 첫 쿼드러플 위칭데이 델타원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오늘 코스피는 양매도장이었거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동시효과 예상 체결가 들어온 거 보니까 프리미엄을 너무 빼서 출발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양매도장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장 시작 전 예상 체결가를 보면서 든 첫 번째 생각은 오늘 장사하기 글렀구나.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설마 누가 이렇게 외과코를 질러대는 것일까? 였습니다. 선물 시가가 갭 상승을 해서 출발한 폭에 비하면 외과 콜옵션들은 이상할 정도로 고평가 상태에서 출발을 했죠. 반면 등 외과 풋옵션은 과하게 저평가돼서 출발을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되면 고평가된 콜을 팔고 저평가된 풋을 산 다음 현물 매수가 들어오든 선물 매수가 들어와서 이른바 컨버전 차익 거래가 형성되고요. 그러면 현 선물이 갭상승이 나와도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본질은 누군가가 대량의 콜옵션을 네이키드로 쳐질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죠. 그리고 그것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번 외국인 3월물 파생 포지션을 보면 완전 하방으로 쏠려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가 돌아오면 시장이 폭등할 수 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만기일 이전에 그렇게 질러줘야 돈을 적게 들이고 시장을 땡길 수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 갖고 있는 포지션은 사실상 다 말라 비틀어진 풋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대폭락이 아니고서는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지 역할로서의 수명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콜옵션 동안 완전히 다이어트가 돼서 등가격이나 외가격을 대량 매수한 다음 현 선물을 동반 매수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감마 효과,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외가격 콜옵션이 내가격이 되면서 델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만기 이후에 얘기를 해보죠. 그때는 옵션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외가격 콜옵션 1만 개를 사는데 1조가 들어요. 그리고 현물 2조를 사서 총 3조를 쌓여서 땡길 수 있는 폭이 선물 8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만기일이나 만기 직전에는 외가격 콜옵션 1만 개를 샀는데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든단 말이죠. 그렇게 콜옵션 100억이랑 현물 2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2조 100억밖에 안 든 거죠? 그런데도 동일하게 선물 8포인트를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기일이나 그 직전에 옵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장 시작과 함께 외국인이 대량 콜옵션 매수를 보면서 오늘 외국인이 일 내겠구나 싶었어요. 딱 3분 지켜보니까 오늘 시장은 폭등하겠구나 싶어서 무슨 놈이 양매도 바로 등가 옵션 콜매수 따라가는 거죠. 참고로 저는 만기일에는 외가격 매수 잘 안 해요. 외가격 콜이든 풋이든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선물은 더욱더 매매를 안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릴 텐데요. 요지는 감마가 제일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삽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콜옵션 매수를 대량으로 하면서 현 선물까지 다 매수하는데 당연히 지수야 미친듯이 상승을 시작하죠. 처음 1시간 동안은 그래도 양매도를 기관들이 하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장 시작하고 나서 기관이 열심히 풀매도하면서 위로 따라갔지만 외가격 콜옵션들이 1시간도 안 돼서 시가 대비 3더블이 나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외국인이 콜매수와 현물 매수 세력 그리고 기관 양매도 세력이 한판을 다투면서 파생시장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손을 놔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거래를 포기한 듯 일부 마켓메이커들만 호가를 지배할 뿐 실질 거래량은 대단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게임 안 끝났어 하고 한 번 더 위로 지르게 됐죠. 외국인들이 10시 10분까지 외가격 콜옵션을 1만 개 넘게 매수한 상황에서 10시 30분부터는 미니 선물도 롱으로 크게 쏠게 됩니다. 결국 10시 45분부터 11시 10분까지는 콜매도 치던 기관들이 나 죽었다 하고
콜 매도를 환매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감마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선물이 현물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콜옵션 매도자들이 손절매가 시장을 견인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폭등이 나옵니다. 아마 파생시장 좀 보시는 분들은 10시 45분부터 11시 10분까지는 선물 거래량이 유난히 적은 상황에서 외가격 콜옵션들만 난리가 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결국 411.75라는 목표 가격에 도달하고 나서는 사실상 장마감까지 그냥 지긋지긋한 옵션 다이어트가 시작되었는데요. 외국인들도 목표가 도달하고 나서는 팔팔 날뛰는 외가격 콜옵션들을 매도해서 레이셔 스프레드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샀던 외가격 콜옵션들은 감마가 크게 살아나서 다 내가격으로 보내버린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412 이상의 외가격 콜옵션들을 폭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대량 매도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싹 막아버리고 적당히 이 부분에서 틀어막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오늘 매매는 다 끝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은 미니 선물 8,400억 매수, 그리고 현물은 7,500억을 매수했는데, 옵션은 잘 보면 얼마 매매를 안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직접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시황을 쓰는 사람들은 오늘 시장이 왜 올랐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쓸 때는 타임플로우와 이벤트를 고려해서 써야 합니다. 이 이벤트로 보면 외국인이 오늘 콜옵션은 금액으로 보면 얼마 매수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수량으로는 순매도 했어요. 그러면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타임플로우로 분석을 해보면 콜옵션 외가격을 초반에 쌀 때 대량으로 사서 이걸 내가격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시장이 폭등하니까 관뚜껑 열고 튀어나온 이 극외가 콜옵션들을 대량으로 매도를 해서 이게 가득 난 상황에서 레이셔 스프레드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임플로우랑 이벤트를 결합하지 않고 그냥 마감 시황만 써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딱 보면 그냥 허접하게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랑 콜 매도한 커버드 콜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대박으로 오늘 장사를 잘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외국인은 오늘 선물을 마감 무렵 7,100억을 매도를 했죠. 장중에 한 3,500원 넘게 매수를 했던 것을 순식간에 7,100억을 매도를 해요. 그래서 순매도 3,600억으로 매도한 걸 보이는데, 이거는 막판에 들어올 대량의 현물 매수를 위한 헤지 포지션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외국인이 대량으로 주식 산 거, 그러니까 장중에 7,500억 사고 장마감 동시효과 때 추가로 9,500억을 더 샀으니까 이거 시장을 바닥친 거 아니냐, 요거에 좀 중요합니다. 자, 결론은 바닥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폭등을 가져올 모멘텀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장마감 때 추가로 9,500억 주식을 산 것들을 자신이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 이익을 극대화하게 한 전략이었지, 이게 어떤 무슨 추가로 베팅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당초 현물이나 이 파생 플레이어들은 좀 얼떨떨한 상태에서 시장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판에 시장이 약간 불안하게 내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파생 플레이랑 주식 매수는 기본적으로 일중거래용이었다는 것이지, 이게 연속적인 상승으로 연결될 거라고는 아직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 홍콩 증시나 나스닥 반등을 보면 시장이 대충 바닥을 친 것 같긴 해요.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3,000을 넘기는 상황에서 개인이 주식 매도는 1조 1천억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주식 매수가 상당량 잠겨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425와 405의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만기일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향후 전략은 이따 총평 때 이야기할게요.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은 오늘 ECB가 있었어요. 다른 거 다 놓고 증시는 밀리지 않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ECB 같은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변동성을 죽여서 무려 변동성을 19포인트대로 밀어버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ECB가 다음 분기부터 PPP 속도를 상당히 높일 거라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독일 장기 채권들이 반등을 했어요. 독일 국채가 반등했다가 상당량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이탈리아 국채는 아주 폭등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유럽이 정크본드 CDS가 폭락을 합니다. 이거는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리스크온 분위기로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시장도 오늘 후순나겠죠. 문제는 미국 지수 선물이랑 미국 국채 선물이 유럽 세션 시작하기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미국 본장 시작 전에는 이미 나스닥이 13,00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해요. 아니, 넘기기도 했었죠. 예. 뭐지 이 폭등 시츄에이션은? 하고 당황하셨을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뭐긴 뭐겠어요. 시장이 안정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번 국채 텐트럼 사건도 그냥 상승장에서 또 하나의 매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22 이후에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잘 나온 정도죠. 그런데 시장은 주가지수 선물들이 미리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오늘 20이나 미국 30년 장기국채 입찰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야 별거 없다, 리스크 온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다른 데 많았습니다. 우선 아시아장에서 EM ETF가 강하게 위로 돌았어요. 오늘 마감 때는 거의 3.2%나 올랐죠.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위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보고요. 또 비달러도 계속 강세 보였죠. 구리도 아시아 세션부터 꾸준히 올라서 다시 9,000달러 회복을 했고요. 이어서 미국 세션에서도 변동성을 계속 죽여가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따라서 유럽 세션을 한 줄로 요약하면 시장은 계속 안정을 찾았다. 그렇지만 신고가 갱신은 하루 쉬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은 장시작이 또 갭상승이었어요. 특히 나스닥은 13,000포인트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또 어마어마한 숏셀러들이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처음 1시간 동안은 어지간히 나스닥에 숏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빠지질 않습니다. 13,000포인트를 올라가려고 하면 매도가 쏟아져 나오긴 했는데 받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죠. 사실 이쯤 하면 이제 폭등각 나오겠구나 싶어야 되는데 0시에 미국 1월 그 졸스라고 구인 건수가 컨센서스 670만 명보다 훨씬 잘 나와서 691만 7천 명 기록했어요. 아주 울트라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면서 13,000포인트를 또 트라이하죠. 그런데 공매도자들이 최후의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후에 12,912포인트까지 밀립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기록한 저점을 싹 밀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마지막 바닥이었습니다. 이제 나올 지표도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거기서부터 이제 조정 없이 그냥 끝까지 위로 스트레이트로 올라오게 됩니다. 달리고 하면서 13,000포인트 그리고 13,050포인트 거침없이 달려서 21선과 61선이 교차되는 자리인 13,119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비록 거기서는 이제 윗꼬리를 맞긴 했지만 그 정도의 애교로 봐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나스닥은 아주 의미 있는 121선 반등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오늘 나스닥 선물을 6월물로 롤오버를 해서 평단 13,050포인트 그대로 홀딩 중인데요. 앞으로 V 반등이 계속될지 아니면 다시 기간 조정이 영역으로 들어갈지는 장 흐름을 계속 봐야 되지만 어쨌든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야, 어제 러셀은 신고가를 기록했어. 다우는 말할 것도 없고 S&P도 신고가를 아주 코앞까지 따라간 상황인데 나스닥은 아직도 저 바닥에서 이 정도 올라온 걸 갖고 뭘 대수냐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른바 내러티브 앤 넘버스의 프리미엄이 빠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시장이 됐던 또는 기간이 됐던 그 시장과 기간을 지배하는 논리가 있는데요. 기존 논리로 설명이 되질 않으면 당연히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긴 시계열로 보면 해당 구간에 잠깐 맞았던 논리가 있고 그 논리가 한동안 또 폐기되는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닷컴 버블이 시절에 그 PSR 그런 게 있죠. 또 이번에는 PDR이니 내러티브 앤 넘버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 한 해는 도저히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논리들이 튀어나온 거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되어지고 환영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 황소의 똥, 이것도 영어로 직접 말하면 또 노란 딱지 붙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나스닥이 언더퍼폼한 이유가 바로 그 황소의 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PDR이니 내러티브 앤 넘버스 같은 게요. 물론 더 긴 시계열로 보면
나스닥이 S&P에 앞서기도 하고 주로 더 앞섭니다. 그리고 또 뒤서기도 하지만 어쨌든 작년에는 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나스닥은 신고가 아직 한참 멀리인 상태에서 멈춘 상황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쿠팡이 100조를 찍은 걸 보면 한숨 나와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만기 이후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소리 없이 반등을 해버렸어요. 노이즈들은 얼른 잊어버리시고요. 과연 내 계좌도 섹터 로테이션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포지션을 홀딩할 것인지 그리고 증시의 롱을 신규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반등 시 매도를 할지 이런 것들이 고민되실 텐데요. 저는 추가 상승 모멘텀은 확실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시장의 숏을 잡아야 될 이유가 될지는 의문이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숏은 아니라고 보고요. 4월물도 코스피는 계속 기간 조정이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비중을 축소하고 또는 콜옵션을 대량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나스닥 매수 포지션은 계속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번 주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시장이 신고가들을 계속 갱신해 주지 않는다면 조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가능성을 얘기한다면 봉 크기가 줄어들 망정 시장이 숏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롱뷰 그대로 유지하고요. 나스닥 롱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에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